2시 정각인데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사공론 편집국장 강성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들려주는 약사 이야기 명사특강이 벌써 8회차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약대생 여러분 방학 기간하고 맞물리기도 했고 오늘 유례 없는 폭염이라서 많이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우려와 달리 이제 너무 많은 학생분들이 조기에 신청을 마감해 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과 전역협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약사공론은 이 뜻깊은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약사공론 이영철 사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방학 중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좋은 여러분들 진로 선택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전학협 진수인 회장님도 오셨고 우리 홍경의 전무님도 오셨고 또 오늘 여기 강사님 오신 이재현 우리 교수님께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의학분업 2000년도 우리 의학분업 당시에 복지부의 사무관님으로 양부 사무관님으로 계시면서 의학분업하는데 커다란 중추적인 그 역할을 하셨고 또 김현장에도 계셨고 지금은 또 성계 교수님으로 계시고 후학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냥 김현장 아주 좋은데도 다 포기하시고 글로 가셔가지고 후학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물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진로 선택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여러분들 마지막 올해 11월 달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또 좋은 뭐가 있으면 또 더 연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전역협 지수원 회장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역협 35대 협회장 지수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더운 날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로와는 조금 다르게 법조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명사특강 8회 첫 번째 시간 후배들에게 뜻깊은 이야기를 전해주실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현 교수님은 서울대 약대를 나오셨고요. 1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사무관으로 GMP 제도와 의약분업 등 중요한 약무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약사법 해설서죠. 약사법의 이해를 집필하신 분이시고요. 2001년부터는 11년간 국내 최고 로펌이죠.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제약 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하셨습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로서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의약분업 23주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네, 그럼 위원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약사 진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법조계에 있는 법조계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경력 이력이 좀 특이하죠. 예. 공무원 이 약사 공무원이 이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공무원 생활 16년 했고요. 김현장 법률사무소라는 제가 김현장 법률사무소 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약사가 거기서 무슨 일 하느냐.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의약품 관련 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절에 법조와 관련되어진 이 법률 자문이 별로 필요 없던
시절이었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제약산업 포함해서 의약품 산업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 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이나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자문도 좀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이 이제 발달하다 보면 이제 분쟁도 많아지게 됩니다. 기업 간의 분쟁, 또 기업과 정부, 행정부하고의 갈등,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법률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자문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약사들 중에 이제 일부 극소수긴 하겠습니다만 법조계에 진출하는 약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을 했던 경력도 이렇게 많은 약사들 중에 보편적인 건 아니었고요. 지금도 법조계에 있다고는 하나 약사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뭐 이름을 대라 그러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고요. 또 그렇게 법조계에 있다가 다시 또 변신을 해서 이 학계로 이제 돌아온 사람, 아마 이렇게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이질 않아요. 굉장히 특이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 탐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모델이 된다거나 법연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법조계에 있다 그러면 의약품과 관련된 법률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도 있겠으나 제가 이미 법조계를 떠났고 물론 이제 약사법계를 학교에서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고민했던 건 뭐냐면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약업계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대응해 갈 것인가 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죠. 미래 안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확실하거든요. 팩트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약업계에 가장 역사적으로 큰 타격을 미친 사건, 그 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약업계는 의약분업 전과 의약분업 후로 나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의약분업 전 세대일 겁니다. 지금 뭐 약국의 모습이라고 그럴지 약사의 증명 이런 것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과 의약분업 이전과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이 우리 약업계와 약사 증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계기로 의약분업들이 진행되어져 왔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드리면 앞으로 우리 약업계의 또 다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설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주제를 그래서 의약분업으로 잡았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제목은 의약분업 23주년.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 아시나요? 생소해? 의약분업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가요? 요즘 잘 안 쓰나요? 의약분업,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약분업의 과정, 팩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약업계, 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서 논의가 되어져 왔죠. 약사법이 1953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1963년도에 전문 개정이 됐는데 1953년도 약사법은 사실 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어요.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완전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도 겪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전면 개정된 1963년도 이후 약사법이 명실상부한 약사법으로서 작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의약분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의약분업을 법으로 강제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의약분업 관련 규정을 약사법을 명시는 하되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서 사실상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논리적으로 보면 뭐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의약분업이다라는 것이 천명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달사를 보면 의약분업 이전에 주로 약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져 있죠.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또 보건의료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70년대까지만 해도 몸이 아프면 다 약국을 갔어요. 약국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한 거죠. 약사님들이 당시에 약국에서 현재 의사가 하는 일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뭐 열이 있으면 열도 재고, 목이 아프다 하면 목도 들여다보고, 혈압 있으면 혈압도 재고, 뭐 심지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주사도 놓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약사들이 원턴, 원치 않던, 또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60, 70년대 약국의 역할,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비용 효과적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수한 학력의 학생들이 약대에 가죠. 약사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기관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만큼 또 약국도 물론 그렇게 충분치는 않았죠. 약국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자연 발생적으로 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약국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죠. 반면에 의료기관은 문턱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한다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60, 70년대 약국의 역할은 어찌 보면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이제 이 1차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역할이 또 다른 이제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죠. 네. 여건이 충분한 상태에서 도입된 것은 아니었고요. 정치적인 이유가 좀 가미가 됐었죠.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국민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조합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 큰 규모의 기업들, 은행 이런데 또 교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약분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의료보험제도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자가 50인 사업자로 바뀌고 이제 하면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되겠다. 직장 있는 사람들한테만 의료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시범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1980년대 초인데요. 그때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약국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약국을 지금과 같이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사라는 이 고급 인력, 약국이라는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보건기관, 이 자원을 그냥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또 정부에서 봤을 때는 자원 활용에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보험에 이제 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참여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논의를 하면서 그때 다시 의약보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약국이 건강보험에 의료보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이 의약분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환자가 의약분업에 의해서 의약품을 투약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만약에 의료보험 환자라 하더라도 의약분업에 의한 투약을 받지 않으면 본인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작동할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포 강화 보훈 지역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3년 동안 시행되고, 그 결과가 뭐 지금도 이제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국이라는 이 보건의료 자원을 그냥 의료보장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약국의 1차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역할을 그대로 받아서 약국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죠. 좀 장황한 얘기였습니다만 의약분업의 논의가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의약분업은 의료보험제도와 맞물려서 논의가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한약 분쟁이라는 게 터지죠. 제가 앞에서 이 약업계 역사는 의약분업 전과 의약분업 후로 나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의약분업의 파장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고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1953년도 약사법이 제정이 돼서 대한민국의 약업계가 형성되어지고 70년이 지났습니다만 가장 뭐라 그러나요? 빅 사건, 가장 큰 사건 하면 물론 1번은 의약분업일 거예요. 근데 2번이 뭐냐면 한약 분쟁입니다. 약업계에 있어서 한약 분쟁만큼 또 우리 약사, 약국 이쪽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는 거죠. 왜 한약 분쟁이 그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의 약장으로도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이라는 약국관리 준수사항을 삭제한, 그렇게 외관상으로는 별 중요한 사건 같아 보이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헌데 이 약사법 시행규칙의 이 조문 하나를 삭제함으로써 생긴 파장은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의 약장으로도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의 약장으로도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래식 한약장이 뭘까요? 재래식 한약장. 이렇게 오동나무가 제일 좋죠.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서랍 이렇게 돼 있고 거기 한자로 이렇게 당귀, 청궁, 감초 이런 거 써져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재래식 한약장? 그럼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라 그랬으면 뭐 현대식 한약장 두는 건가요? 현대식 한약장은 어떤 건가요? 나무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한자 대신에 뭐 한글은 좀 그렇고 라틴어나 이런 거 진생 레딕스 이렇게 굉장히 불투명하죠. 이외의 약장을 두라는 얘기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이니까 현대식 한약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재래식 한약장을 두지 말라는 건지 이것 또한 불투명하죠. 이렇게 약사 관련 법규가 불투명하게 규정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이제 한약이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약이죠. 한약이라고. 이 한약을 누가 관리하는 것이 한약을 누가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1953년도를 이야기하는데, 약사법을 처음 만들어진 이제 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냐면, 그때는 이제 한약 종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약업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약업사. 이 한약업사라는 사람은 일종의 이제 영업허가인데요. 무슨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아니라 영업허가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영업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영업소에서 근무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영업허가를 갖게 되는 거죠. 전제 조건은, 약국이나, 한의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한약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업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약의 취급은 당시에 약국과 한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가름막을 타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도 한약을 취급하던, 재래 한약방들을, 제도권 안에 끌어들인다는 취지에서 이제 한약방, 한약종상이라는 제도를 같이 시행하게 된 건데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한약방을 중심으로 한 한약, 유통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영역을 차지했고요. 한의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약사분들 중에서 이제 한약을 취급하는, 모든 약사분들이 한약을 취급했던 것도 아니고요. 일부 있었던,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의료보험 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약국이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상쇄되기 시작했을 당시에 약국에서 이제 한약 취급을 조금씩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약국들이 약국에 한약장 들여놓고 한약을 취급하게 되죠. 여기에 가장 이 긴장감을 갖게 된 게 이제 한약방이고요. 그래서 한약방의 한약업사들이 이제 국회에 상당히 많은 청원도 하고 로비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부대결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현재 약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많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약국은 국민들한테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해줘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약만을 취급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의 부대결의의 핵심은 약국에서 한약만 취급하지는 마라. 양약 다 취급해야지, 또는 양약만 취급하든지 해야지, 한약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부대 결의를
한 것인데 그거를 법조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갈등을 또 이 알력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애매모호한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의 약장을 줘 일이 청결이 걸렸고 이 말은 당시 취지가 약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하지는 마라 라는 규정이었죠. 이런 배경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부에서 이 한약장 관리 규정을 뭐 특별한 이제 정책 의사결정 과정,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삭제하다 보니까 한방 쪽에서 이제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 한의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갈등, 내부적인 갈등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이제 한의대도 6년제가 됐는데 70년대만 해도요. 한의사분들 중에는 이제 2년제 전문대 나온 한의사도 계셨고요. 3년제 한의사도, 4년제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경희대를 중심으로 해서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한 분도 있게 됩니다. 결국 한의사의 학력 구조가 2년, 3년, 4년, 6년이 이제 혼합되게 된 상황이고요. 이게 왜 갈등 구조를 유지하느냐? 돈은 2년제 나온 분들이 제일 잘 벌어요. 대부분의 한약업계는 이분들이 나름 이제 시장의 지배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 6년제 한의사들이 나오니까 이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 싶은 거죠. 협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에서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이 아주 심화가 됩니다. 심지어 6년제 한의대가 되면서 기존의 2년제, 3년제 한의사 분들은 재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심하죠. 이 이야기가 적절한 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4년제 약사, 6년제 약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지금은 뭐 6년제에 나온 분들 뭐 몇 명 안 되니까 아직은 이런 얘기 없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6년제 약사들이 주류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4년제 약사 시험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어쨌든 뭐 뜬금없이 얘기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하여튼에 이 논쟁의 핵심이 된 겁니다. 한약. 그래서 한의계에서 약사의 한약 취급을 금지시켜야 된다. 지금도 이제 MBC 방송에 보면 백분 토론이라는 게 있죠. 백분 토론인가요? 지금도 이름이? 그때 이 사안을 갖고 이제 이 방송국에서 한의사, 약사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토론이 아니라 논쟁이죠. 토론이 될 수는 없고 논쟁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런 논쟁이 끝난 다음에 ARS로 이제 승패를 가르는 거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7대 3이었던 것 같아요. 한약은 한의사가 취급해야 된다. 약사가 취급하면 안 된다. 97대 3. 결국 대세는 약사의 한약 취급 금지 쪽으로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있었어요. 한의대생들이 전부 이제 수업 거부하고요. 유급됩니다. 다 유급이 돼요. 문 닫는 거는 유도 아니고요. 우리 도월 김영옥 선생님이 그때 원광대 한의대생이셨거든요. 경문을 쓰셨는데요. 대단한 경문이었어요. 이 한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이런 거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 당시 이제 대통령이 김영삼 씨였는데 김영삼 씨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뭔가 대화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당시에 이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던 경제사회 실천협의회 경실련이라고 그러죠. 경실련이 이제 중재를 합니다. 약사회하고 한의사회에 모아서 조정위원회를 해갖고 이제 갈등을 좀 조정을 하죠. 그게 1993년도 9월 16일 조정위원회 최종 그때 이제 결정하고 나서 타결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이 이제 허경혜 당시 한의사협회 회장이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서경석 당시 사무총장, 경실련 사무총장. 그리고 악수하시는 분이 이제 권건검 당시 대한약사 회장. 3자가 이제 합의를 하고 사진을 찍고 9시 뉴스에 대서 특별히죠. 이 합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의계는 뭐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한 반면에 약사 사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권건근 회장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약국이 이제 강력 약국도 그동안 한의계가 뭐랄까 강성 투쟁을 했다면 이제 약국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집단 폐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약사회 압수수색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이 청년 약사들의 저항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대한약사회장이 사실상 이제 회장직을 버리고 가셨어요. 두문불출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약국은 집단 폐문하게 되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 공공위원장 뒤에 계신 분이 당시에 수석부회장이었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김희중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수석부회장으로서 이제 회장 대리를 하다가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검찰에서 뭐 이분 3년 사셨죠 그때? 정권에 대들었다.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걸 약사들이 지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했다 그래갖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셨어요. 어쨌든 한약 조제권과 관련되어진 한약 분쟁, 굉장히 우리 약사들한테는 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큰 사건이었죠. 이 한약 분쟁이 이렇게 터지고 시민사회단체가 중재를 하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제 이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 약사회 임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해서 이 약사법 개정 과정에 나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뭐냐면 한약사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이제 한약사 제도가 한약 분쟁으로 인해서 도입이 되는데 한약사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약 분쟁을 통해서 얻어진 몇 가지 이제 교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적 갈등, 전문직 간의 사회적 갈등 이런 거는 앞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보건의료계에서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전문 직능 간의 사회적 갈등,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게 의사와 약사의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이거를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었고요. 또 이 한약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약의 취급을 새로운 면허 제도인 한약사에게 부여하긴 하되 행정이 갖고 있는 일관성,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당시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 중에서 또 약학대학을 다니던 학생 중에서 일정한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하면 비록 한약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끔 한약 조제 자격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치르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약사 중에서 한 2만여 명이 한약 조제 자격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갖고 한약사는 아니지만 한약 취급을 계속 하게 되죠. 물론 이 경과 조치는 당시에 약대를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한약 분쟁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한약 분쟁이 의약분업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의약분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 의약분업은 1997년도 7월에서 1999년도 7월 사이에 하는 것은 날짜까지 박았죠.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어진 입법이었고요. 김영삼 정부가 다음 이제 대선 전까지 의약분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단계별 의약분업 시행 방안들을 만들죠. 하지만 이 임기 말에 의약분업과 같은 큰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는 건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 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부죠. 그때 의약분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앞에서 뭐 제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만 의약분업 담당 사무관으로서 한 6년 정도 의약분업 쪽 4년, 그리고 의약분업 2년 이후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당시 제가 받은 미션은 뭐였냐면 의약분업에 필요한 제반 상황들을 점검해 보라 라는 거였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 준비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런 준비들이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의약분업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 국가 인식, 국가에 대한 국가감 이런 것들하고 매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의약분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그래서 대선 공약, 백도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대통령이 직접 뭐 분기마다 의약분업 진행상을 챙기고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 나중에 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의료계가 이제 극도로 저항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다 꺾이지 않고 추진한 것이 오늘날 의약분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1998년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약분업 추진 협의회를 만들어서 의약분업을 추진을 하죠. 한데 당시에 의약분업 추진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사단체,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의약분업을 논의했던 건데요. 이게 쉽지 않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약 분쟁에서도 당사자 간의 논의, 제3자 개입,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는 게 쉽지 않고요. 결국 의사단체하고 약사단체가 앞에서는 합의를 한 것처럼 하더라도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국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1998년도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MF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약분업을 1년제 연기하기로 합니다. 99년도 7월 달부터는 해야 되는데 2000년 7월로 연기를 하고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경제정의 실천협의회 참여연대, 또 녹소련, 한국소비자연맹, YMC 등 같은 사회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약분업을 추진하게 되죠. 1999년 5월 달에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2000년에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의약분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갈등이 따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의료계의 갈등이 제일 심했고요. 당시 의료계의 어떤 갈등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의약분업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잠깐 이제 드렸습니다만 약국이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의료기관은 약국의 역할을 했죠. 의료기관에서 약을 팔았던 게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배고픈 거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 아프면 못 참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직접 취급하면서 어떤 마진을 의약분업을 하니까 이제 누가 갖게 되는 거죠? 약국에서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 많은 의약품 마진을 약사들한테 주는 게 의약분업인가? 이래갖고 정부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셌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추진했던 정책의 넘버원이 뭐였냐면 약의 마진을 없애야 된다. 약의 마진을 없애야만 갈등 요소를 이제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실거래가 상환 제도, 현재도 유지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특히 당시에 의료계가 안고 있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료 수가가 엄청 낮았죠. 지금도 의사들은 이제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 종합병원에 봉직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봉직이 뭐냐면 전문의 자격을 땄는데 개업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개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의약분업을 전문의들이 제일 반대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과 직접적이지 않은 다른 요소들이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약분업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당시 의료계의 불만이 함께 이제 표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동시에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야당 총재였던 이해창 총재하고 만나서 정치적인 담판을 집니다. 의약분업 일단 시작합시다. 대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보완합시다. 선시행 후 보완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 들어주기로 합니다. 의약품 분류 다시 했고요. 일반 의약품 포장 단위를 너무 작지 않게 일반 의약품 포장 단위가 너무 작으면 개봉하지 않고도 임의 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의사들이 제일 경계했던 것이 약세 임의 조제였었거든요. 또 대체 조제 못한다. 사전 동의 받아야 된다. 또 보험 수가 현실화해라. 약화 사고가 났을 때 약의 조제에 의한 거는 자기는 의사들은 책임이 없다. 또 의료기관에 가면 진료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약국에는 아무 기록도 안 해놓고 그게 말이 되느냐. 약국에도 조제기록부라는 걸 둬라. 의료전달책에 확립해라. 이거, 정책 위반자들을 문책해라. 뭐 가외 얘기긴 합니다만 의사협회 홈페이지 이제 딱 로그인을 하면요. 로그인이 아니죠.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거기 팝업에 의약분업 5점.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나와요. 항의 전화합시다. 검찰에 고발하고. 의약분업 5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요새로 치면 이제 압색이죠, 압색. 압색도 받고 감사원 감사 요새 무섭게 하잖아요. 그때도 감사원 감사 6개월 받고. 그래서 그때 오적 중에 4명이 죽고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한 명은 파면, 한 명은 해임, 6개월 정직, 보직 해임.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 정도 징계 받으면 옷 벗으란 얘기거든요. 승진은 둘째치고 연금도 못 받고.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저는 징계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약사회에서 약사 공무원 뒤를 봐줘갖고. 오늘 제가 좀 감성적이 됐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큰 사건에는 정치적인 희생양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희생양의 대표들은 보통 공무원이 되게 되고요. 희생양의 명단에 오르고 나면 그 조직이 싫어져요. 어찌 보면 제가 공무원 16년 정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의료계 요구사항들,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좀 어거지인 것도 있고 하지만, 선신 후 보완을 위해서, 결국,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은 출발을 하죠. 사실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내서 여러분들한테 의약분업제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인 요소, 의약분업이 우리나라는 이 의약분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걸 의약분업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표면적인 겁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의약분업을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형태의 직능분업으로만 갖다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약국들은 아마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닐 거예요. 가장 이 직능분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대만이잖아요. 대만 한번 가보시면 약국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의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게 장소 구분 없이 직능으로만 분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약사가 의사 밑에서 그냥 근무하면 그 의약분업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 기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국가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의약분업 할 당시에 약국이 그야말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분업도 의사와 약사의 직능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기관 분업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기관 분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의학 분업을 이렇게 이 기관 분업을 하다 보니까 예외 환자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예외 의약품들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분업 대상 의약품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핵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처방의 방식이었어요. 상품명 처방을 할 거냐 아니면 성분명 처방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의약분업에서 굉장히 큰 정책적 이슈였습니다. 약물의 선택을 의사가 할 수는 있는데 상품의 선택까지 그럼 의사가 할 것이냐 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의사 약사의 직능 또는 뭐 자존심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허가제도 하에서의 약국이 의약품을 관리하는 데 대한 부담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제약회사가 많은 건 아니죠. 뭐 200개, 300개는 그렇게 많은 제약회사는 아니에요.
미국도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이태리가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독일도 가보면 한 3,000개 정도 되는 제약회사가 있어서 많은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제네릭이 많은 거라는 거죠. 제네릭 중심의 그렇다고 해서 제네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아권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빼놓으면 없습니다. 제약 산업이라는 걸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기에 대만 정도? 다른 나라 가보시면 제약회사라는 걸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도 제약회사는 있어요. 자국산 의약품이 있는데 3시까지죠. 자국산 의약품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제약 산업이 나름 이제 세계 10위권에서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제네릭 중심의 제조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의약품의 제네릭이 너무 많아서 약국이 그걸 전부 다 관리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래 처방 아무거나 해도 좋은데 다시 대신에 이제 대체 조제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였고요. 근데 대체 조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동등성 문제가 이야기가 됐고요. 옛날에는 약이 같으냐 다르냐를 그냥 약물학적 관점보다는 약제학적 관점에서 성분이나 제형 이런 거를 중심으로 봤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가 됐죠. 특히 아마 요새 이제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뭐 사건도 많고 분쟁도 많고 약사들끼리 싸우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장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핵심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예.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약국이 의료기관과 기관 분업을 하려면 독립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능으로서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독립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국 개설 장소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서 의약분업이라는 신호등이 23년 전에 켜졌습니다. 당시에 의약분업을 준비하면서 제반 환경이 매우 부정적이었죠. 국민들은 낯설어하고 불편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했고요. 의사와 약사가 직능 간 이해가 팽팽하게 대립했던 시기입니다. 의약품 분리라고 그럴지 또는 보험 수가 체제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꼭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역시 의약분업밖에는 없다는 거고요.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약분업은 의료보험하고 같이 꼭 연결이 돼서 논의되어 지겠습니다. 그 이유는 약국이라는 보건의료자원을 어떻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 리소스화할 것이냐라는 이슈로 봤을 때는 의약분업이 제도적으로 꼭 필요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약업계 내부에서는 한약 분쟁에 대한 교훈이 많았습니다. 우리만 잘났다고 그동안 약사는 이 사회적인 사회성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을 너무 못했던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해왔던 겁니다. 제도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고요. 그래서 한약 분쟁을 겪으면서 이게 아닌 거구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약분업 과정 중에서 비록 약간의 쇼잉이라고 그러나요? 관제 데모라는 거를 몇 번 하긴 했으나 약사 사회에서의
의약분업의 대응은 철저한 준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당시 정부에서 가장 노력했던 것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를 이끌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싱 후보안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 추진 기본 원칙을 했고요. 결국 2000년 7월 마침내 50여 년간 보건의료 분야의 수건 사업이었던 의약분업이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참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이 성실한 국민이다. 하루아침에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틀 만에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불편을 감내하고 안전한 세상. 지금은 우리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후세 세대한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한 국민들이 후손들에게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 주셨습니다. 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약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의사분들도 많은 인내 또 희생을 감내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의 노력도 뭐 나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의약분업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특히 이제 IMF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보험 재정이 투입된 건 사실이었으나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의약분업 성공 사례로 꼽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약분업 하고 나니까요, 일본하고 대만 이런 데서 뭐 정책 이런 걸 공부하겠다고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의약분업은 23년 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약분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나 개선책 이런 것을 사실 찾아보기 어렵죠. 그동안 의약분업 정책이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이 매우 저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의약분업을 보다 완전하고 성숙되게 하려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예외 규정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5분만 더 주실래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조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조문 만들면서 굉장히 오해가 있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역시 오해가 생겼어요. 뭐냐면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예외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만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서 판매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을 내야 됩니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이런 자가주사제들 있잖아요. 싹센다? 비만 주사제 이런 것도 만약에 의사가 그걸 직접 병원에서 환자한테 판매했다 그러면 이건 약사법 위반이에요. 근데 누구도 문제 삼고 있질 않아요. 정신질환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도 의약분업을 해야 돼요. 규정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은 조현병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얘는 정신분열증이죠.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그래요. 무슨 얘기냐? 조현병 환자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자라서 다 의약분업 예외해주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현재 제도 자체에 만족하지 말자. 의약분업은 더 보다 완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입원 환자 있는 병원에 다 약사 있습니까? 없죠? 간호사분이 조제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입원 환자한테 조제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명목상 그런 거지 실제로 의사가 지도 감독하나요? 그래서 이제는 보다 완전한 의학분업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얘기는 꼭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의학분업이라든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약사 정책이 변해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학분업을 한 거는 이건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뭐의 시작이냐? 궁극적인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진료의 형태는 의사의 진료 현장에 약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거에 대한 처치를 약사와 상의하는 소위 의학 협업이 되어야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진료의 모습이다. 이것이 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협업이 되려면 경쟁 관계가 깨져야 됩니다. 의사하고 약사가 경쟁하는데 협력이 되겠어요? 약사가 의사 흉내 내고 의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절대 협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학 협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은 그 경계를 완전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분업은 의학 협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약지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복약지도는 의학분업을 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의학협업으로 가려면 환자하고의 소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사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의사와 소통하지 못하는 약사는 협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문 약사제도입니다. 약사도 의사에 못지않게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의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이거는 환자 중심의 의학 협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아마 우리 6년제 약대를 졸업하시는 여러 학생들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직업과 직장은 다릅니다. 약사라는 직업을 어느 직장에서 어떻게 발휘할지 그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약사라는 직업의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약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건강한 사회 모습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거기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시간 갖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특강 2회차 두 번째로 만나보실 분은 정현법률사무소 박정희 변호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변호사님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셨고 성균관대학교 인상의학학대학원 사회학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6년 개설한 로엔판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5곳을 거쳐 현재 정현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대한약사회 그리고 약사본문, 서울약사신협 등 주요 약사단체와 다수 제약회사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도 약사법 강의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이것과 같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장에 강한 약사 출신 변호사십니다.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만큼 여러분에게 다방면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를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바로 앞에 강의하셨던 이지연 선배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전달했을 거라 믿습니다. 어때요? 잘 하셨어요, 선배님? 명사라면은 강의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좀 오래 해가지고 좀 힘들었죠. 예. 저는 꼭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늦어진 만큼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 거고
전학협은 저도 인연이 깊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연배가 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1991년도에 저도 전학협 의장이었어요. 그때 일기라고 하죠. 서울대학대 학생회장 하면서 전학협을 했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전학협은 지금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좀 학생의 뭐 일꾼들 중심으로 모이는 뭐 그런 조직이었었죠. 근데 이제 한약 분쟁을 거치고 하는 와중에 이제 학생의 뭐 전학협이 좀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도 요즘 후배들은 선배님들 그 모시고 이런 강의도 하고 또 행사를 하면 또 뭐 훨씬 많이 모이는데 몇천 명씩 모이기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준비를 더 잘했어요. 근데 더 잘한 자료를 메일을 보냈어야 됐는데 이상한 자료를 보내버렸더라고요. 그 초안도 아닌 이상한 자료를 보내가지고 좀 밖에서 지금 경성대학대 학생회장의 도움으로 급하게나마 좀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제대로 잘 만들어진 자료는 따로 그 전학협 회장님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한 지 지금 거의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 됐고 주로 약사님들과 약국과 관련된 분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딱 이거 하려고요. 법률이 약국에 어떻게 적용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회 배웠어요? 예, 사회에서 법률 나오죠. 헌법도 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나요? 자,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조항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위시죠. 행위시의 법률. 행위시의 법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아니었던 범죄가 나중에 곧 처벌해야 되겠다면서 법률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든 법으로 옛날에 있었던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범죄로 구성하는 행위가 뭐예요? 뭐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해야 되냐면 법률로예요. 오로지 법률, 국회에서 만든 그 법률 있잖아요. 이걸 바로 제형 법정주래요. 법률에서 얘가 죄가 되고 이런 죄를 저지른 애는 요만한 벌을 처한다라고 구성을 하는 제형 법정주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 같은 행위로 예컨대 무슨 약식명령 같은 거 받아가지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돼. 얘 너무 처벌이 경미한 것 같아. 다시 기소를 해서 처벌받는 것 있잖아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형 법정주의예요. 자, 그래서 예로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옛날에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1990년대 형법은 이랬어요. 자, 강간하고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범죄가 있어요. 지금도 이런 범죄는 있습니다.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데, 자, 위에하고 아래 두 조문을 한번 봐볼까요?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일단 제목이 다르죠. 제명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죠? 폭행, 협박 같죠? 근데 위에는 부녀죠. 아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우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제형 법정주의 때문에 요게 의미가 엄청 커요. 왜? 옛날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피해자는 부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나 짐승은 아니고 사람. 근데 부녀에는 남자가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자. 부녀는 뭐
옛날 농촌에 있는 부녀회를 구성할 정도 나이 먹으신 아주머니들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녀는 그냥 여자를 말한다고요. 그럼 남자는 이 부녀의 개념이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명백히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추행의 대상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 불문하고 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예컨대 여자가 강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법에 의하면. 근데 대신 강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가 추행일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경우에는 추행으로밖에 처벌을 안 받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분야에서 이 형법을 만들었을 1960년대, 70년대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런 개념이. 근데 세월이 많이 바뀌면서 트랜스젠더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분이 여기에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트랜스젠더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사람인 건 맞잖아요. 사람은 맞아요. 무조건. 해서 강제추행의 객체는 돼요. 피해자는 돼요. 근데 강간죄의 피해자로 트랜스젠더 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요게 이 분야에는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 있잖아요. 성염색체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XY가 남자죠. XY이다. 그 다음에 얘는 그 생식 능력이 없다. 그런 이유로 부녀가 아닌 것으로 봤어요. 1990년대에는. 근데 2007년인가 8년쯤 돼가지고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어요. 시대의 흐름을 바뀌다 보니. 그래서 그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성적 정체감이 여자이고 또 사회적으로 그 대우를 받고 있고 이러저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이 평가를 해서 이제 판례를 아예 바꿨어요. 이제 성전환을 하신 분들도 부녀에 포함이 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추상적인 것들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녀라고 하는 말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대법원 판례조차도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아예 요즘 형법에서는 2012년도에 개정된 형법에서는 아예 바꿔버렸어요. 요걸 부녀를 사람으로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입법이 바뀌었다는 사례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법률을 해석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사전에 써져 있는 의미예요. 국어 사전에 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조문과의 관계, 계약서로 치면 요 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서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뭘까? 이 계약을 체결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입증 책임이란 말 알아요? 입증 책임? 형사사건에서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했어요? 형사에서. 형사소송에서 드라마 많이 보시죠?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피고인, 검사, 판사 누구한테 있어요? 응? 당연히 검사한테 있지 않겠어요? 검사. 자, 얘가 죄를 지었다라고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게 검사잖아요. 검사가 유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어요. 검사한테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단 말은 뭐냐면 반대로는 피고인한테 무죄 입증 책임이 있단 말일까요? 어때요? 내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버리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경우 이거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 입증 책임이 피고인한테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너 그때 범행을 안 저질렀다는 알리바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명백히 못 제시했기 때문에 너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우면 유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무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인한테 있다는 뜻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형사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고 검사한테 입증 책임의 정도가 민사소송에 비해서 엄청 더 강해요.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 야, 얘가 죄를 지은 게 거의 맞네. 예컨대 100% 치면은 80% 이상 정도는 그 믿음을 주는 것 있잖아요. 유죄는 믿음을 줘야만이 유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형사는 그렇다 치고, 그럼 민사는 어떨까요? 민사소송은 이제 국가 권력기관인 검사와 또 다르잖아요. 민사는 뭐예요?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그냥 대등한 일반인, 개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걸, 보시면은, 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형사사건을 보던 것처럼,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을 원고 내지는 피고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 소송 제기 당한 자가 피고거든요. 원고 피고 사이에서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분배하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뭐냐? 권리를 주장하는 자, 그죠?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이 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쉬운 예로 돈을 제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빌려줬으니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요건이잖아요. 저는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 효과 있잖아요. 이 효과를 주장했죠. 권리, 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있잖아요. 요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를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용증을 써서 교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입증 책임이 이제 권리를 다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은 저 돈 빌린 적이 없어요 라고 다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차용증으로 입증을 해버렸어. 근데 내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가 있냐면 저 돈 갚았는데요? 있잖아요. 너한테 빌린 거 예전에 내가 갚았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갚았는데 또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갚을 의무는 없으니까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채무가 소멸한 사실 있잖아요. 변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은 피고한테 있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약국할 때 중요하냐.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나중에 약국을 하려면은 새로 약국 개설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약국을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금을 줬어요. 줬는데 내가 권리금을 뭐 1억이나 주고 약국을 인수했는데 의원이 6개월 만에 이전해버렸어. 같은 건물에 있는. 되게 억울하죠. 그러면은 의원이 6개월 만에 이전을 해버렸으니 너 계약 위반이다 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뭘 입증해야 되겠어요? 의원이 이전하면 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지는 그런 약정,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내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신 양수인이라면 약정을 무조건 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명시를 안 했어. 그런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뭐냐면은, 이 양도한 약사가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권리금 계약 체결에서 숨긴 거예요. 알면서도. 숨겼다면 이건 사기잖아요. 알면서 우리 잔돈, 거스름 돈을 잘못 돌려받았는데, 5만 원 내고 50만 원짜리 받았어. 50만 원 거스름 잘못 받았어. 그러면 알았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그냥 갖고 가버려도 이거 사기거든요. 예, 신의칙상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가 그래서 사기를 쳤다, 알려줘야 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냐? 돈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사가, 양도인이 원래부터 이 건물에는 병원이 이전할 계획이 있었고 이 약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돼요.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양도인이냐 양수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양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경우에 앞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양수인이라면 최대한 계약서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거죠. 왜? 내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써졌으면 책임을 안 지거든요. 적혀 있어야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표님 사례 하나 볼게요. 자, 약사가 약국에서 약을 잘못 조제를 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내가 의사는 처방을 A, B, C 약을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나는 잘못해서 A 약을 빼먹거나 처방하지 않는 F 약을 집어넣거나 이래가지고 환자한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약화 사고에 대해서. 자, 이건 내가 잘못 책임진다 쳐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어요.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는데 약사가 처방된 대로 조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탈이 났어. 자, 약사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어때요? 안 지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약사와 의사의 관계가 만약에 약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 있잖아요. 직원에 불과하다면 약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약사는 의사가 지시한 대로만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면. 근데 문제는 약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게 의사의 똘마니로 약사를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잘하는지 잘못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대로 조제를 해가지고서 부작용이 약화사고 발생했다 치면 의사랑 약사는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민사상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 형사상으로도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처벌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잘못했으니까 의사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했으니까 책임을 져. 근데 약사법에 요런 조항이 있었어. 옛날에 약사법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은 확인하고 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어때? 이해돼요? 처방된 의심나는 점 많죠? 보통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한 알씩 먹는 약인데 그 사용 설명서 복용 그 용량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가 엉뚱하게 3알씩 있잖아요. 과용량을 처방을 했거나 또 얘는 특정 나이 애기라든지 애라든지 노인들 같은 경우에 복용하면 안 되는 금기 약물인데 이런 처방을 했어. 그 환자한테 이랬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나잖아요. 이 처방 이대로 해도 돼? 이때 의심 안 하고 그대로 지었다가 사고 나면 앞에처럼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의심이 나. 처방 이거 이상한데 싶을 거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옛날 법에 의하면 의사한테 확인을 해. 너 이 처방 똑바로 한 거 맞냐? 원래 이런데 왜 이렇게 처방을 했어? 라고 확인을 하고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조항이 있었는데 옛날 대한약사회장 중에 원희목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거기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었냐. 자, 의심나는 점이 있어 확인하라고 했는데 의료법을 봤더니 약사가 이렇게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면은 응대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응대할 의무가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약사가 물어봤는데 의사도 그러면은 우리가 의문난 점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면 의사도 그에 대해서 응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올바른 법률 규정이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 조항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의료법에다가 응대 의무를 규정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근데 의사들이 반발이 어마어마했어요. 의사회에서. 약사들이 만나 쓸데없는 거 가지고 물어보는데 내가 진료하고 있는데 일일이 그 대답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식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가지고 약화사 발생은 어차피 책임지는 것 아니냐 민사상 이런 논리들 있잖아요. 이랬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저러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대충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약사법을. 의심 나는 점을 옛날에는 의심 나는 점이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사법은 1, 2, 3에 해당하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까 말했듯이 이 적응증이 아닌 약을 처방을 했거나 용법 용량을 벗어난 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요거 해당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냥 만연히 확인을 안 하고 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요 조항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요렇게 요런 확인을 안 하고도 조제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약화 사고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처벌을 안 받거든요. 원래대로 민사상 책임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책임을 질 거잖아요. 근데 요런 법률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사의 어떤 범위 있잖아요. 책임 범위 어떤 의문점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냈고 의사도 의료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약사가 요런 사유로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면 응대할 의무를 규정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보내드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꼭 뒤로 가네. 그냥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살펴볼게요. 자, 해석에서 법률 해석에서 중요한 점. 자, 약사법의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를 해야 되는데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를 했으면 처방 변경이 돼요. 의사는 A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임의로 B약으로 변경해서 예전에 의사는 3알씩으로 처방했는데 약사가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2알씩만 드세요. 2알만 조제를 했다. 이런 변경 조제예요. 자,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고의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실수예요. 약을 한 4알씩 하루 3번 30일치 한 90%를 재야 되잖아요. 그럼 요즘처럼 자동 조직을 쓰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하다 보면 몇 알 톡톡 튀을 수 있잖아요. 옆으로. 하나는 빠질 수도 있고 하나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처방전과 다른 조제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런 경우 변경 조제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경우에 저처럼 이제 형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안다는 거죠. 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자 있잖아요. 해서 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 고의범만 처벌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한 해. 실수로 한 해는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해요. 근데 우리 약사법에서는 처방 변경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그렇지만은 자격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보니 받게 돼요.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요즘 약사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한약사, 약사가 있는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개설자, 한약사인 약국 개설자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냐 못 판매하냐 가지고서 논쟁이 되는 거 아시죠?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우리 약사법에서는 약사랑 한약사를 저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약사법 정의 규정에서 약사는 한약 뺀 나머지 약에 관한 일이랑 한약 제재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한약사는 뭐죠? 한약이랑 한약 제재. 그래서 교집합은 한약 제재, 한약 제재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한약사는 한약, 약사는 한약 아닌 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약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약품 판매, 조제하는 곳이래요. 근데 약국, 한약국이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약국이에요. 한약사가 개설한 것도 약국, 약사가 개설한 것도 약국이요. 자, 이렇게 먼저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럼 약사 업무와 한약의 업무를 보면, 약사라고 하는 거, 의약품의 제조, 조제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국 이 정의 규정에는 한약사는 한약하고 한약 제재에 대해서 저기 쭉 약사 1사자 써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중에 조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약 제재랑 한약에 대해서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한약사다 이렇게 되잖아요. 논리적 연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한약사가 기본적으로 한약이 아닌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됐느냐? 자, 약사법 23조에는 어떻게 됐어요? 약사, 한약사만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더욱더 어떻게 해요? 약사는 약사의 면허 범위, 한약사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뭐였죠? 한약과 한약 제재잖아요. 요것만 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재와 한약 아닌 것을 조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약사는 보통 약을 조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근데 44조 문제예요. 의약품 판매는 뭐라 되어 있어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예요. 그죠? 약국 개설자예요. 여기서 약사 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예요. 저처럼 저 약사거든요. 저도 약사인데 저 약국 개설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약을 구입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판매 목적으로 도매사한테 약 좀 주세요. 저 약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파는 게 안 돼요. 약사이지만 약국 개설자가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한약사인데 약국 개설자이면 이 돼버리잖아요. 약국 개설자에 한약사인 약국 개설자도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조항에 의하면. 그래서 요것대로 해석하면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 검찰 측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입법적인 해결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제형 법정주의 있잖아요. 제형 법정주의에 따라 봤을 때 이 약국 개설자라고 하는 정의 규정에 한약사가 빠졌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아까 한약사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에서 해석해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안 될 것처럼 충분히 해석 가능해요.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제형 법정주의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그걸로 우리 처벌 못하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을 바꿔야죠. 의약품 조제처럼 여기도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로 바꿔버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아까 부녀의 트랜스젠더가 들어간이 많이 있잖아요. 복잡한 해석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법을 사람으로 바꿔버리니까 다 깨끗이 해결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오고 또는 정치인이 안 나오더라도 정치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변호사는 이걸 해석하는 게 불가하지만 입법자는 아예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됐고 시간이 47분이라 자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 요 그림 본 적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저기 뭐 어디 같아요? 뭐 같아요? 뭔가 난리는 나 보이죠? 주변의 색깔이 어때요? 전반적으로? 하얗죠? 눈이 엄청 온 거예요. 눈이 엄청 온 주차장 같죠? 고속도로예요. 눈이 엄청 온 고속도로가 제가 변호사가 된 그 해 2004년 3월 5일 날 대한민국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렸고 경부고속도로 그 대전 근처 있잖아요. 이쪽에서부터 뭐 교통사고 하나 발생하면서 그 고속도로가 아예 전부 다 고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거의 48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응? 그러니까 4시, 서너 시간이 아니에요. 48시간 이상을 저 안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화가 많이 났겠죠, 그죠? 그때 전 변호사 이제 1년차 이제 막 변호사 자격증을 딴 지 딱 한 달째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 소송을 맡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연한 기회였어요. 진짜 우연이에요. 저도 그날 광주를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갔다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날. 근데 저는 다행히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난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한 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저 때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OECD 가입한 나라인데 이런 일이 하고 하면서 쭉 도로공사 게시판을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도로공사가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그래 나 이제 변호사 한 달 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들이 모이는 데를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다음에 카페 뭐 3.5 고속도로 대책본부 이런 식으로 그 카페에 가서 저는 이제 변호사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고립됐던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됐었대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호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700명 정도 있잖아요. 그 당시 요즘 같은 뭐 카드 결제 이런 거 안 되잖아. 그 인터넷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다음 카페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그 결과 요런 식의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알았으면은 더 이상 차를 집어넣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량을 통제하고 그다음 차가 못 빠져나가면은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이것을 걷어내고 가서 차를 빠져나오게 했어야 됐는데 이런 조치들을 하나 못했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폭설이었던 건 맞아요. 폭설인 거 맞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도 맞는데 도로공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책임을 다 물었어요.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 일이 있고 나서요. 저희가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다음에 3월에 또 강원도에 또 폭설이 내렸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는지 알아요? 고립된 차량 한 대도 없었어요. 왜? 도로공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이제. 한번 요거 소송을 당하고 났더니, 이거 우리 책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변호사 1년차, 한 달 차가 했었던 그 일 있잖아요. 요런 일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이제 기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이 행사 쪽 약사공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드팜이랑. 예. 하고 있는데 약사공론에서 약사공론과 힘을 합쳐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작년 12월쯤에. 그래서 책을 썼고 이 책에는 제가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들,
약사님들의 고민에 대한 답들 있잖아요. 연구와 고민했던 것들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줬으면 좋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심지어 제가 그 약사법 학회 교수님들 만나봤는데 자기 교과서도 안 산다며요. 교과서도 심지어.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공부하고 이런 게 익숙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대신 오늘 그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선물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 한 부씩 가져가세요. 역시 공짜가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공짜를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공짜는 그 가치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저도 변호사 초창기 때는 모든 약사님들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저가 변호사가 상담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술 먹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거지. 이걸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이 안 들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장애물을 만들어 놨어요. 무조건 전화가 됐든지 상담은 돈 받고 한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를 내는 사람하고만 상담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제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자기는 상담에서 꼭 얻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때 상담을 하는 거, 필요한 경우 상담을 하고 저 역시 그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책은 비록 공짜로 받았을지라도 이 더운 날 개고생해서 와서 받은 것 있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대신 여기에는 그 약사법과 관련된 약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사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들의 그 쟁점들이 있을 뿐더러 뒤에는 권리금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약국 독점권이님 이러저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또 약국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설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답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이거 궁금한데 싶을 때 저한테 돈 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책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혹시 1학년들 있으면은 그 6년 후에는 필요하게 되겠네. 그죠? 걔들 1학년들은 그냥 선배 주세요. 갖다가 좋아하는 선배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또 법이 바뀔 수 있거든요. 판례도 바뀌고 한 5년 지나면은 이 책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유효기간 지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휴베이스라고 하는 약사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저렇게 호응해 주신 분 한 분 없이 오직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넷 강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의 유튜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구독자 100명도 안 돼. 지금 1년이 지났는데 5명 늘고 막 이래요. 예.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서 구독을 누르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 근데 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부분 나 궁금한데 싶은 부분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한 번 정도 이제 조회 클릭이라도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우리 이재현 선배님과 달리 약속을 지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더운 시간 장시간 들어주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교수님 강의보다는 변호사님 강의가 재미는 있죠. 그죠? 알겠습니다. 현장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책값은 정가 2만 원이에요. 네, 저 뒤에, 예. 네, 감사합니다. 강의 정말 잘 들었고 유익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약사를 하시면서 변호사도 이제 같이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직종 간에 어떠한 시너지가 있는지 뭐 여쭤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그겁니다. 저는 솔직히 약대생 치고는, 약대 출신, 약사 치고는 약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저는 유급을 한번 당했고, 휴학을 한번 했고, 그래서 6년 만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6년 만에 약대를 졸업을 했어요. 겨우겨우. 그래서 솔직히, 화학이고 생물이고 다 몰라. 근데 그냥 약사 면허만 따고 겨우겨우 졸업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분들이 다 약사잖아요. 약대생도 교수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는 있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면. 그리고 또 제가 약사 출신이어서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약국에서 일어난 일, 또 제약에서 일어난 일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일반 변호사님 있잖아요. 판사 출신 뭐 훌륭한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용어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약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있잖아요.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부터가 이제 의사소통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야기하면 그거요? 하면서 금방금방 있잖아요. 빨리빨리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사님들도 저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희도 받고 그러는 거죠. 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두 분이 동시에 손 드셨는데.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금 강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사회학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부생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사회학학 석사를 어떤 세부 분야로 전공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변호사 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분야가 연관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사회학학이요? 네. 예. 제가 약대도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녔고요. 성균관대에서 사회학과 석사과정 하긴 했는데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서 이렇게 강의 듣고 시험 치르고 등록금 제때제때 납부하면은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이어서 제가 사회학학에 대해서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학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건 이재현 선배님이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한 분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그 법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시가 아니라 로스쿨을 진학을 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약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학과 이제 변호사 업무는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이러한 사람이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약대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꽤 많은데 지금도 만약 그런 식으로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메리트가 있을지 이 시장 같은 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이미 이제 꽉 차 있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레드오션, 블루오션 그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 될 때만 해도 약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블루오션이죠.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선배님들도 자주 불러주고 약사회 같은 데서도 언제든지 강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약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숫자도 파악을 못할 정도로 많고 그분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약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에서 이긴다면 여전히 오히려 그런 경쟁에서 이기면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뭐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예. 뭐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3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좀 있다 보면 또 점점 그 사람들 힘 빠지고 그러면 빈자리 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은퇴하고 그러면은 그런 자리 이렇게 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장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따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변호사님께서 잘 연락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박정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